윤경입니다. 세 번째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상당히 심각해졌죠. 이 3월 12일 날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3월 12일 날 전 세계에서 주가 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미국의 경우에는 33년마가 그 기간 동안에서 가장 가장 많이 주가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예,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주가 지수가 16%까지 하락을 했죠. 물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재정 정책이나 뭐 적극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뭐 회복하긴 했으나 상당히 이제 그 전세적으로 이제 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유튜브에서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뭐 휴지나 식량들에 대해서 매점 매석한 현상들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된 것도 결국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미래 경영학 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유의미할 것 같아서, 물론 좀 강의를 좀 진행을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의보다는 여러분들 같이 논의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한겨레 제 고정 온라인의 고정 칼럼인데 거기다도 싣고 전자신문 쪽에도 기고를 할 생각입니다. 먼저 좀 이야기를 좀 어,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지난 시간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지루하게 좀 진행을 된 것 같아서 온라인 강의에서 익숙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WHO에는 전염병에 대해서 총 6단계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 뉴시스에서 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 실제 WHO 쪽의 자료를 보면 팬데믹은 5, 6단계는 아니고요. 최종 6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 5단계는 이 6개 대륙, 이제 WHO가 리전이라고 부르는데 6개 그냥 대륙을 하나의 리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러시아 이렇게 뭐 이 정도 6개 대륙, 뭐 인도 이렇게 해서 6개 대륙을 나누는데, 이 다시 6개 대륙 6개 지역이죠. 왜냐면 이제 이 6개 지역에 속한 나라 중에 2개 이상이 감염되면 5단계고요. 2개 대륙에서 3개 이상의 국가에 이런 감염병이 발발하면 이게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개국 이상에 지금 퍼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약간 상당히 공포감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3월 10일 날 선언이 된 상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게 신종 감염병에 대한 걸 좀 봐야 돼요.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데를 제가 여러 군데 좀 봤었는데, WHO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위키피디아 걸 봤어요. 위키피디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이 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만 유행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월드와이드하게 진행된 것까지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이 2021세기 들어서 이제 그 전염병들을 보면 그 월드와이드한 전염병이 볼거리, 뭐 멈프스라고 하는 것하고 지카 바이러스, 그다음에 신종플루, 스와인 플루라고 하죠. 그 돼지 인플루엔자라고 스와인 플루. 그래서 이제 어, 그다음에 메르스,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5건이 있어요. 여기 사스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메르스는 팬데믹으로 선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종플루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만
팬데믹으로 선언되었고, 그래서 이 위키피디아 쪽의 월드와이드와 WHO의 팬데믹은 약간의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우리가 실제 전염병의 등장 주기나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려면 위키피디아 거를 보는 게 좀 적절할 것 같아서 그 접근을 좀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그 20년 주기로 봤을 때 이 전반적으로 신종 전염병의 빈도수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1981년부터 2000년까지는 광우병 때문에 좀 했고요. 등장한 게 좀 그 한 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이 어떻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하고 있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네 가지 그 21세기에 등장한 것만 갖고 우리가 제가 구글 트렌드를 좀 봤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도가 압도적이라서 다른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안 보여서 2020년 1월까지만으로 비교를 해서 좀 봤어요. 6월까지 하면 이게 100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상대적 수치거든요. 구글 트렌드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1월까지 나온 관심도가 한 33 정도가 돼서 이걸 좀 했는데 신종플루가 한 15 정도가 되고 메르스나 지카 바이러스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종플루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수치는 좀 상당히 많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걸 보면 그 CDC인가 쪽에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CDC에서 나왔던 걸 보면 15만 1,700명에서 57만 5,400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한 5천 명, 요새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5천 명, 6천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신종플루에 비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약간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뭐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어떻든 그래서 신종플루와 그 컨스피러시로 좀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종플루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평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염 지도를 보면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지금 다 감염이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염이 됐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도 상당히 비판할 좀 약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됐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다시 그때 어떻게 다들 대응을 못해서 손 놓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 그렇게 많이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죠. 저건 약간 저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신종플루로 감염됐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뭐 그렇죠. 그렇게 될 거고요. 이 아프리카 이 신종플루는 이제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좀 추워야 좀 활발하게 움직이거든. 박테리아는 따뜻해야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덜 감염되지 않았냐라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 남아메리카 지역도 비슷한 위도에 있는데 지금 다들 새까맣게 해서 전염 확진자의 숫자가 5만 명 이상으로 다 그 국가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떠냐라고 보면 좀 비슷하죠. 색깔 표시가 좀 다른데 이렇게 좀 그 빨간색이 짙을수록 좀 확진자 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혀져 있죠. 지금 회색의 경우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거의 나중에 그 한 1, 2년 정도 기간 동안의 확진자를 얘기한 거고, 지금 이게 신종플루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니까 아직 기간이 좀 덜 되어서 좀 우리가 다 상당히 확대될 위험이 좀 있는 상태예요. 팬데믹이기 때문에 국경 폐쇄정이 된다 해서 상당히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약간 깊은 얘기긴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형이 L타입과 S타입이 있다라고 합니다. L타입이 좀 더 공격적이고 S타입이 좀 더 진화된 건 아니고 S타입에서 L타입이 나왔는데 S타입이 좀 더 덜 공격적이라서 전염의 위험성은 S타입이 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의 위험이 좀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중국에서 R타입과 S타입이 나타난 건데 103건을 보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그 상당히 많은 사람이 확진자 130명, 13명이 넘죠. 2020년 3월 12일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L타입과 S타입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좀 그렇고요. 지금 이탈리아의 경우는 L타입 감염자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L타입의 경우가 좀 더 공격적이라서 사망자 수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신종플루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로 보자면 이 신종플루의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1.3에서 1.7, 신종 코로나가 2.8 정도가 됩니다. 이 기초 감염 재생산수는 한 명의 확진자가 몇 명한테 전염시키냐라는 의미예요. 그 1.3에서 1.7이라고 하는 거는 한 명의 환자가 1.3명에서 1.7명한테 감염시킨다는 거죠. 2.8은 2.8명한테 감염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수로서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의 감염성이 신종 플루에 비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종 코로나는 이제 사스의 변에서 그 변종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스보다도 한 1000배 정도 더 감염성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치사율에 대한 건 신종플루가 0.29%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0.05%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밑에 퓨처랜드 프레스니스의 연구예요. 2009년도 연구. 근데 이게 독감의 치사율이기 때문에 프레스니스의 연구가 지금 적절한 건지 이걸 인용한 스캇 바레트의 연구가 적절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를 내면 0.29% 정도 돼요. 다른 쪽에서 0.3%까지 나온다라고 하고 있죠. 신종 코로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0.7%, 그다음에 글로벌 평균 3.4%,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6%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확진자 수 자체를 적극적으로 그 진단을 하느냐라고 한 거, 고령층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종플루는 멕시코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라고 하고 신종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좀 발견이 됐죠. 이런 차별성이 있어서 좀 약간 이 신종플루 치사율 부분은 메르스나 뭐 사스보다는 상당히 낮지만 어떤 인플루엔자에 비해서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치사율보다도 이 감염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게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신종 코로나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멕시코 이제 그 신종 플루보다 관심도가 높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 나타난 지역의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었냐면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 오리엔탈리즘이 좀 서양에서 좀 상당히 문제가 또 보입니다. 지금 이거는 요 가장 맨 위에 있는 기사는 무슬림 쪽에서 나온 건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모던 무슬림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지금 표현이 참 좋죠. 레이시즘이 그 어떤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인종주의가 바이러스처럼 유행할 때라고 한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만약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종플루에서는 이런 레이시즘이나 오리엔탈리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지금 전염률성이나
치사율에 대한 것들이 신종플루보다 높지만 초기에 이 지금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면 좀 괜찮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오히려 관심도가 높고 이때는 레이시즘이나 오리엔탈리즘이 신종플루에 나타나지 않다, 신종 코로나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류 사회가 그만큼 성숙하지 않았다. 선진국이라고 한 유럽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 동양인으로서 이 한국 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고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 상무장관이 1월 달 그 올 초에 한 말 정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신종 코로나가 미국 일자리를 만들 기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현실주의적 국제 정치 속에서 이런 특정 국가의 이런 그 인류 전체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전염병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득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레이시즘이나 신천지에 대한 혐오 혹은 이런 것들도 그 유사한 심리적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신천지와 같은 뭐 여러분들의 종교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교도 과학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과학적인 법칙도 신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신이 만들어내는 과학적 법칙과 위배되는 얘기라는 거는 좀 그 논리적 이율배반적이죠. 그 제가 이제 그 모 종교의 단체에 계신 분들이 신천지하고 이렇게 뭐 상당히 얘기가 되고 모이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코로나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는 신에게 부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너희들 개개인이 잘해라 라고 위임한 것이다. 개인이 해야 될 것 신에게 부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튼 신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거 보지 않고 혐오 장사를 하는 것들은 언론이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 오히려 막을 수가 있죠. 지금 그 유럽의 뭐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프랑스, 독일, 뭐 미국까지 뭐 다는 아니겠으나 몇몇 식료품 그런 매장에 이런 선반들이 다 텅텅 비었다라고 하죠.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신종 코로나보다 어떤 광기에 대응하는 것이 광기에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기로 한국 이 신종 코로나에 대응하는 게 이제 중국식 모델이 있고 한국식 모델이 있다라고 하죠. 중국식 모델은 이제 그 격리, 전제주의에 기반해서 철저한 봉쇄와 격리, 인권, 어떻든 이런 그 신종 전염병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한 인권에 대한 어떤 억제, 억압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열심히 잘했죠. 현재까지는 수치가 나쁘지, 동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뭐 경계는 끊임없이 이제 주의는 기울여야 되는데, 민주주의 가치를 손상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해서 잘 대응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 어떤 불합리성이 존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한 거죠. 한국 사회가 이성과 관계의 어떤 그런 문제에서 비교적 이성을 잘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지켰지만 그 이상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측면은 엄연히 존재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종 전염병,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가 이 인류 사회와 한국 사회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제가 봐도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팬데믹 같은 전염병이 도래하는 경우에 민주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 상당히 큰 질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미래학 관련된 여러 조직이 있는데 월드 퓨처 소사이어티가 그 중에 큰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서도
그런 이 민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 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도전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위에 다른 미래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민주주의 시스템을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팬데믹 전염병이 도래하는 경우에 그런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신종 전염병이 돌게 되면 의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그 시스템, 사회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답을 줘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 붕괴를 두려워해서 적극적으로 진단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죠. 상당히 이제 어불성설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의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신종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능적, 기술적, 제도적 체계를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끝나고 나서 좀 심도 있는 고민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런 그 정부에서도 그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대해서 대응을 좀 나눠서 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저는 이제 그 원격 진료가 하나의 이제 그 상당히 유의미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원격 교육하듯이 지금 그 원격 근무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원격 진료도 이번에 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이 초기에 그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의 상부 장관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거 상당히 고소했죠. 근데 지금 이건 인류 전체 공통의 문제가 됐죠. 신종 전염병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세계화 시대에 이게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미국의 당시 상부 장관의 생각 상당히 짧은 생각이죠. 이걸 전체 인류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그 현실주의적 국제 정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세계보건기구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번에 세계보건기구가 보여준 행태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국제 정치가 상당히 정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WHO와 같은 국제기구가 신종 전염병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와 어떤 리더십을 가질 것인지 돈에 굴복되지 않게끔 하는 건 어떤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내부에서 상당히 좀 아픈 거지만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사실 그 당파적인 접근을 많이 했죠. 마침 그 국회의원 총선거가 바로 앞에 있어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기에 호재였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 가죠. 근데 그 전율적인 것도 또 한국 사회에 상당히 그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파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냐. 이거는 상당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히 큰 사회적 비용이 들었어요. 현재 그 일부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뭐 전술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회 공동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 가능한 접근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좀 엄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 사회에서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엄연히 있습니다. 현재의 여당이 야당이 되었을 때도 동일한 행태를 볼 위험은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어떤 당파적 정치 체계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답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건 정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세계 무역 질서가 보호 무역지로
폐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당히 좋은 호재일 수도 있고요. 국경 봉쇄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든 유지될 가능성 혹은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국경의 봉쇄, 혹은 고립주의 이런 상태에서 이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개인, 가족, 사회, 국가 레벨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답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보면 이게 엔데믹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 팬데믹과 엔데믹의 차이는요. 이게 그 스포레딕, 에피데믹, 팬데믹, 엔데믹 이렇게 되는 스포레딕은 이제 그 일시적이고 특정 지역에만 되는 거고요. 에피데믹은 글로벌까지는 가지 않고 에, 일개 대륙, 일개 지역의 2개국 이상 정도에 감염되는 걸 의미하고 팬데믹은 3개, 2개 대륙, 2개 지역 이상, 2개 지역의 3개 국가 이상 전염된 거, 글로벌 전염병 범유행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엔데믹은 이것이 주기적으로 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독감이 엔데믹에 해당되죠. 현재 상태로 보면 엔데믹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사스도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요. 사스의 변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봐야 되기 때문에 메르스도 완전히 지금 사라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름이 되면 신종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들 우리가 지금 온라인 강의도 2주 정도만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6, 7월까지 좀 계속 확대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좀 우려를 할 만하죠.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명 이하로 지금 감염자 확진자의 수가 100명 이하로 좀 줄어들었고 그 확진자에서 이제 그 확진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200명 이상 늘어나서 전체 총 확진자의 수는 떨어지는 상황을 보여줘 상당히 다행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려스러운 게 그 소규모 감염자 수, 감염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완전히 우리가 위험에서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상당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죠. 지금 일부 견해에 의하면 그 미국의 경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억 명 감염에 170만 명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확산됐을 경우에 우리 내부적으로 잘했다 하더라도 다시 외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보면 지금 상당히 그 여름인 지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뭐 많지는 않지만 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많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아프리카 지역들이거나 혹은 중남미 지역들이 해당이 될 텐데 이들 지역이 적극적으로 이 한국과 같이 검진을 하지 않고 있어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자들이 그 확진자들이 감염자들이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 때도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문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치료제 혹은 백신은 언제 개발될까 해서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직과 기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미 변종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S타입과 L타입이 있고요. 뭐 그 이후에 더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볼 수 위험이 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다양한 다수의 조직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상당히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게 치료제 혹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독감 백신의 효과를 본다면 그 매년 다르긴 하지만 2010년 이후에서는 뭐 최저 19%에서 최대 60% 정도의 효과밖에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야 아마 치료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나아서 뭐 독감 상황을 0.05%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든 치료제가 있어야 되는 거는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죠. 물론 이 신종플루 같은 1년 정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이제 사라지긴 했는데 그 측면에서 좀 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신종 감염병 자체의 등장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걸, 등장 빈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신종 감염병이 등장 주기가 빨라지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네 가지고요. 하나는 와일드 카드, 좀 약간 돌발 변수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현재 그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요. 글로벌 중산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절대 빈곤 자주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이에 따라서 식량 수요가 증가합니다. 식량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농지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농지가 확대되어야 보다 보니 야생동물 서식지를 침범해야 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침범하다 보니 인간과 야생동물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 인수 공통 감염병의 등장 빈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도시화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전 세계 도시화율 한 60%, 55%, 50%그 정도 됩니다. 근데 중산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시화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이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토부의 기준에 따르면 95% 정도가 됩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 인간 간 감염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WHO의 그 전염병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제 레벨 3가 인간 간의 감염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인구가 모이고 접촉면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신종 감염병이 등장을 하게 되면 도시 내 감염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세계화 교통망의 발달도 신종 감염병 등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세계화와 교통망의 발달은 글로벌 감염 속도를 빨리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피데믹을 팬데믹으로 빨리 발전하게 하는 게 말은 세계화 교통망의 발달입니다. 기후온난화도 신종 감염병 등장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영구 동토 지역이 녹아서 그 밑에 잠들어 있던 동면하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노출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2013년, 2014년인가 2015년인가 러시아에서 탄저균으로 인해서 수천 마리의 순록이 사망을 하고 거기는 사람들도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그 순록을 집단 폐사를 시켰는데요. 집단 폐기를 시켰습니다. 이게 탄저균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죠. 80%가 넘죠. 폐로 업되는 경우 거의 폐에 감염되는 건 거의 이제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미군이 그 탄저균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부산으로 탄저균 몰래 들어갔던 게 상당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탄저균이 그만큼 위험한 그 생물학 그 병균입니다. 근데 이런 그럼 러시아에 왜 그런 그 시베리아 지역에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영구 동토가 녹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잠들어 있던 탄저균에 사망한 순록이 드러났고요. 그 때문에 순록에 집단적으로 감염된 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던 겁니다. 지금 뭐 그 남극이나 북극 그다음에 시베리아 지역들에
이런 그 상당히 위험한 병균이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잠들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더 문제가 되고 더더구나 기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박테리아가 좀 전파되기 상당히 용이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생명과학 기술도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현재 합성생물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이라고 하는 게 인류가 이미 유전자를 하나하나 그 적을 수가 있어요. 그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유전자도 일종의 그 코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 4바이트의 그 하나의 이제 4비트 그 네 가지 경우수를 둘 수 있는 게 되는데요. 2비트네. 2비트의 경우수를 둘 수 있죠. 그 여기다 성경이나 음악을 기록할 수가 있어요. 유전자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한 땀 한 땀 유전자를 기록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한 땀 한 땀 기록을 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합성 생물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매우 어려우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치킨 랩이라고 해서 작은 실험실 수준에서도 사실 합성 생물학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이 부분에 입수를 해서 생물학 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종 감염병이라든가 뭐 그런 위험은 항상 그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섯 가지로 봤을 때 마지막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이니까 앞에 네 가지만 본다 하더라도 신종 감염병의 등장 빈도는 더 빨라질 거다, 더 높아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건 이후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좀 퓨처 스윌, 미래 전개도 혹은 임팩트 휠 혹은 리플 이펙트라고 불려지는 거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물결처럼 좀 전 세계에 좀 모든 상황에 퍼질 겁니다. 이거는 그 저하고 이제 여시제 이명호 박사님하고 같이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여러분도 한번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리플 이펙트는 좀 약간 그 실제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고요. 퓨처스 윌은 좀 그것보다는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논리에 보면 그 논리학적으로 보면 그 귀납추리 있지 않습니까? 그 귀납추리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납추리가 약간 상상력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원격 진료, 원격 근무, 원격 교육이 상당히 확대가 될 거고 생명과학 기술의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그 원격 진료 규제 완화가 되면 ES케어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할 거예요. 그래서 ES케어 기술 발달해서 메디컬 IoT, 메디컬 사물통신이 많이 확대가 될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메디컬 IoT를 많이 하는 원주 쪽 지역이죠. 이쪽에 벤처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실시간 상시 진단 체계 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디컬 IoT나 ES케어를 하게 되면 상당히 편의성 있게 그 내 몸을 실시간 진단이 가능해요. 여기다 인공지능까지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큰 가정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 인간 의사와 실시간 진단체가 엮여진다라고 하면 그 의료 비용은 낮아지면서 의료에 대한 복지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정밀 프리시전 메디신 체계를 구축을 촉진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프리시전 메디신 즉 정밀 의료는 우리의 몸 유전자 정보나 혹은 이런 ESK 상시 우리가 운동 정보라든가 신체 활동 정보를 가지고 나의 몸에 맞는 그런 치료와 그다음에 의약품을 제공하는 그 의약 제품이나 치료술이나 이런 것들 제공하는 걸 갖다 정밀의료 체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기대 수명도 상당히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체계들이 되면 플랫폼 의료법인이 등장할 수가 있고요. 이미 플랫폼 기업 구글이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뭐 제너럴 일렉트릭은 좀 많이 좀 힘이 약화됐지만 그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에서 의료 사업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뭐 상사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원격 근무 확대만 본다라고 하면 노동 유연성 제고될 거고요. 이건 기술 실업 촉진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원격 근무는 사실 디지털 협업 체계를 상당히 구축해야 돼요. 그 이야기 뭐냐면 다시 얘기하자면 이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면 이 기술 실업이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당분간은요. 그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고요. 그 원격 근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굳이 또 그 대도시에 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그 서울의 집가래나 이런 것이 좀 하락이 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이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 원격 근무 확대됨에 따라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뭐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출생률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원격 근무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일부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집에도 빨리 들어가고 또 재택근무도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개월 후에 출생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면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원격 근무가 되면 기술 실업이 촉진이 되고 이런 디지털 역량이 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약한 그 50대 이후의 분들도 그래서 노인까지 포함해서 실직이 상당히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원격 진료나 원격 교육 그런 근로들이 원격한 그 디지털 썸씽이 자꾸 이제 디지털 싱스나 디지털 두잉이 늘어나게 되면 디지털 전환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 폐업률이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중산층 감소할 우려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사회 복지가 좀 확대돼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상승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개인의 개성이나 독특한 걸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거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에게 특히 심할 우려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강화되면 지금 제가 볼 때 어떻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약간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4차 산업혁명과 동일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비즈니스 모델부터 디지털 조직 문화까지 디지털 기술에 전환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지금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디지털 두잉이 일어나게 되면 디지털 전환이 좀 강화되고요. 이거는 업무 절차 및 조직 문화 변화를 또 변화시키는 데 한 촉진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 더 보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면 제가 여기다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개개인의 이름보단 여기다 윤경 이모 위드 우리 그 강의 들었던 분들 같은 그 수강생들 전체는 아니라도 우리 그 학생들 이렇게 위드 한국외국어대 경영학부 이렇게 같이 학생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자, 우리 이런 걸 대응해서 미래 전략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제가 첫 시간에 호라이즌 1, 2, 3 얘기했었죠. 그래서 제가 1대, 2대 3 정도의 시간을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유지되는 게, 그 유행할 게 1년 정도로 보면, 1년, 그다음 호라이즌 2는 2년, 호라이즌은 3년 정도로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분을 패스트 분석을 했습니다. Political Economy, Societal, Technological, 와일드카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와일드카드는 돌발 변수죠. 그래서 호라이즌 1에서 3까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걸로 봤습니다. Political 부분은 일단 전 세계적 적극 재정 정책 확대가 될 거고요. 지금 글로벌 화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라도 자기네들 경제 유지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 자기네들의 어떤 수출 그 역량을 좀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인 상태. 이에 반해서 중국 위안화와 그
일본의 일본의 옌이 좀 가치가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화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폴리티컬 이제 그 호라이즌 2에서는 의료 시스템 전환할 거고요.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원격 근무 관련돼서 정책이 강화될 겁니다. 지금 당장 원격 진료 관련된 것들은 제재를 좀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죠. 근데 원격 진료가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될 거고요. 디지털 거버먼트 확대가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게 뭐 의료 보험 문제도 있지만 사실 디지털 기술이 너무 인프라나 어떤 이런 역량들이 낮아서 좀 문제가 됐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각국에서 디지털 가버먼트와 디지털 인프라를 확대하려고 한 시도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상당히 이 기회가 되겠죠. 좀 약간 좀 먼 미래에서 보면 도시정책 변화와 대학정책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원격 근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비율은 있다 하더라도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원격 근무 부분은 좀 가속화돼서 정착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격 도잉이 늘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 반드시 대도시에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좀 대도시 위주가 아니라 소규모 도시로 좀 정책을 변화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이 대도시의 장점이 있고 소규모 도시의 장점이 있는데 현재 기후 변화라든가 혹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 이런 것과 실질적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좀 소규모 지방자치도시의 가치가 좀 더 중요해지고 또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도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책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원격 교육의 측면에서라도 대학 정책에 약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전 지혜의 전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스킨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의 어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인해서 그 인구 구조 변화도 있지만 어떤 기능적인 역할 변화에 대한 강한 요구가 등장할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코노미 부분에서는 뭐 경제 침체에 대한 대응할 거고 디지털 전환 강화할 거고 자영업자 폐업 증가하기 때문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응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전략 그리고 어떤 국가 정책의 변화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메디컬 호라이즌2에서는 이코노미 부분에서 메디컬 IoT에 이용한 원격 진료 체계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고요. 이에 대응해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스트래티지가 아마 강화될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까지는 가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원격 도잉이 이렇게 리모트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도 상당히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나 디지털 스트래티지가 강화되면 조직의 문화, 뭐 성과 평가, 뭐 이런 것, 업무 자세 이런 것 전반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가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대도시 중심 부동산 가격 변화 있을 거고요. 역할의 변화도 있을 겁니다. 지금 다 원격 근무가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사무실 공간의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근데 기업들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꼭 뭐 그런 근무 공간 때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가치 상승 때문에도 갖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어디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팔려고 할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은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가 가속화될 위험이 좀 있어요. 예, 네, 사무실 공간 수요도 변화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플랫폼 의료 비즈니스 등장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선행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뭐 출산율 제가 봤을 때 제고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사회적 그 가족 간의 뭐 융합도 좀 더 많아질 거고 지방으로 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자택 실제
그 주택 구입에 대한 어떤 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혼율 자체가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 인력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대학 의료 관련 전공 정원 증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인구 10만 명당 뭐 그 간호사의 수는 다른 국가와 비슷한데 의사의 수가 좀 적어요. 근데 의료 산업의 비중이 좀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좀 의사의 수는 좀 제가 봤을 땐 확대될 수밖에 없다. 더더구나 신종 감염병의 등장 주기가 빨라질 거기 때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진의 충원이 좀 필요할 거다. 또 디지털 문해력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다.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정책과 문화적 동질성이 이에 따라서 약화될 우려가 있다. 뭐 기술적으로는 뭐 이런 코빅이나 신종传染병 관련된 뭐 예방, 그다음에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겠죠. 메디컬 IoT 투자가 확대될 거고요. 의용 인공지능 투자 확대될 겁니다. 그다음에 의료 정밀의료 체계 조기 정착할 거고요. 현재 그 신종 감염병 등장 주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응의 체계가 좀 안 되어 있는 저개발국의 경우에는 사망자가 상당히 증가할 우려도 있고요. 또 글로벌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봤듯이 우리가 신종 코로나보다도 감염성은 더 높고 치사율도 더 높은 질병이 팬데믹이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반드시 이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그 좀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신종 코로나 관련돼서 질의사항이나 고민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또 논의사항이 있으면 강의 내용에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